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안녕하세요. 따뜻한 마음 믿음의 한약 선화한약국 대표 한약사 이기택입니다. 저희 선화한약국에서는 내 가족에게 드린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약을 조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비염, 관절 통증, 숙취 해소, 그리고 건강한 한방 다이어트까지 이젠 선화한약국이 여러분들의 건강과 함께하겠습니다. 대전일보 옆 월평타운 상가 1층 월평역 4번 출구 문의 전화는 528-2848 지금 포털에서 대전 선화한약국을 검색해보세요. 2020년 4월 6일 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엔 대세남 올해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이어가죠.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후보자 검증 대전 서구 갑 선거구 편입니다. 네. 이곳에서는 총 4명의 후보가 출마를 확정 지었는데요. 먼저 기호 1번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병석 의원입니다. 박 의원은 충남 제천에 있는 대지와 임야. 충북 제천이요? 죄송합니다. 충북 제천에 있는 대지와 임야. 그리고 대전 서구에 있는 사무실과 대전 동구에 있는 창고와 상가. 그리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와 대전 서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그러니까 주택은 총 2채인 것이죠. 네. 이렇게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부동산 재산이 제법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박 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총 44억 7천만 원 가량이 됩니다. 이 중에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값이 33억 5,200만 원 정도로 이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예금과 보험 관련 금융재산을 보면요. 본인과 배우자 명의를 합쳐서 총 4억 5,300만 원가량을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 의원인 부채를 합쳐가지고 총 49억 1,500만 원가량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네. 병역이나 전과 등도 짚어볼까요? 네, 박병석 의원은요, 육군 1병으로 소집 해제됐고요. 장남은 육군 2병으로 그리고 차남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세금 체납 없었고 전과도 없었습니다. 네. 박 후보가 내건 주요 공약으로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국회 도서관 분관을 대전에 유치하겠다 이런 것들을 내걸었습니다. 네. 지역의 다선 의원이다 보니까 굵직한 공약들도 많이 보이던데 상대인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영규 후보가 출마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기호 2번 이영규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충남 서산시 소재의 임야하고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대전 서구에 있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그리고 이제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전 서구 소재의 아파트 한 채를 부동산 재산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영규 후보가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총 3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금과 보험을 포함한 금융자산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를 모두 합쳐서 3억 8,700만 원 정도를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재산 신고액은요 7억 8,200만 원 가량이 됩니다. 네. 이영규 후보의 다른 사항들은 어떻습니까? 네, 병역 사항 보면요. 이영규 후보는 육군 소위로 이제 병역을 마쳤고 장남은 해병대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세금 체납과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서대전 나들목 진출입로 확장하고 도안대로 개통하는 것 그리고 장태산 노루벌 일대 생태 관광단지 조성 이런 것들을 내걸었습니다. 네. 두 후보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미 여러 차례 선거에서 맞붙었는데 공약에서는 그래도 다소 차이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부 공약을 보면요. 근데 지역이 좁다 보니까 좀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후보도 있죠? 네, 국가혁명 배당금당 소속 후보하고요. 충청의 미래당 후보 한 명도 출마했는데요. 기호 7번 배정받은 국가혁명 배당금당 소속 김순자 후보는 총 31억 8,100만 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고 기호 8번을 배정받은 충청의 미래당 이강철 후보는 4억 8,800만 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김순자 후보는 여성인 관계로 병역 의무가 없어서 이제 병역 복무 사실이 없고요. 네. 세금 체납하고 전과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철 후보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세금 체납 없었지만요. 모욕,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음주운전 2건 이렇게 해서 총 3건의 전과가 확인됐습니다. 그중 2005년에 적발된 음주운전은 무면허 상태에서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 서구 갑
그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내일은 서구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각 후보들의 관련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또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줄기는 놔두고 곁까지만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어떤 얘기인가요? 그 대전 신일여중과 여고에서 벌어졌던 그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한 그 지난달 그 대전시 교육청에서 특별 그 감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네. 대전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을 포함한 그 관련자 25명에 대해서 중징계와 경징계를 처분하고 그 11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이런 내용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 감사 결과가 좀 너무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관련자를 25명 중징계 경징계 한다라고 했는데 수사 의뢰도 했고요. 근데도 상당히 이제 미흡하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얼핏 들어서는 좀 대규모 인사들에 대한 징계이고 또 이제 수사 의뢰를 했으니까 이게 좀 철저하게 감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좀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 학교에서 이번에 제기된 문제들을 살펴보면 그 미술 중점학교 지정을 위해서 학생들의 그 위장 전입을 유도했던 일,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일,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좀 금품을 수수하는 의혹, 그리고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추행 정말 좀 많은 그렇죠. 문제점들이 네. 나타났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부실 감사 의혹이 제기된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들 수 있는 게 바로 좀 위장 전입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전시 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은 이 학교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19년까지 총 10명의 학생의 그 위장 전입 사례를 확인했고요. 그 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미술 중점 학교를 지정받아서 총 4억 2천만 원 가량의 국가 보조금을 타낸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등록법 위반하고요. 그다음에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이 이제 동시에 이뤄진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전시 교육청 측에서는 주민등록법 위반만 그 문제를 삼아서 이제 경징계 처분을 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중대한 두 가지의 위법 사항이 발견이 됐는데 처벌이 가벼운 것만 문제 삼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관련 법에 따르면요, 국가 보조금을 그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그 전용했을 때에는 그 지원받은 돈의 환수는 물론이거니와 그 보조금 집행 당사자에게 벌금을 좀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삼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올해 이루어질 그 미술 중점학교 그 재지정을 염두에 두어서 좀 봐주기 감사를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일단 무엇보다 이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대전시 교육청 큰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네,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요, 그 대전시 교육청이 이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이 학교에 대한 그 미술 중점학급 그 폐지에 대해서는 또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장 전입시켜서 허위로 서류를 만든 뒤 그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그 곁까지 몇 개만 쳐내고 큰 줄기는 건들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간의 일들을 보면 이 대전 지역의 사립학교들 이런 뭐 비행에 대해서 대전시 교육청이 뭔가 특단의 조치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대전 그 제일고등학교 문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국민권익위로부터 이제 받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4년 연속 이제 꼴찌를 한 대전시 교육청이 좀 그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특단의 조치를 좀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전교조 대전지부는 그 위장 전입 문제 말고도 여러 문제점과 비의혹이 좀 제기된 만큼 설동호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학교 재단에 임시이사 파견도 좀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위장 전입 문제 말고도요, 그 여러 문제점과 비의혹이 좀 제기된 만큼 대전시 교육청이 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4월 7일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네, 5시엔 대세는 먼저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후보자 검증 그 대전 서구 을 선거구 편입니다. 네. 그 이곳에서도 총 4명의 후보가 그 출마를 확정지었는데요. 먼저 기호 1번 그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그 박범계 의원입니다. 우선 토지를 보면요, 그 박 의원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충북 영동군 소재의 대지와 그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남 밀양시에 있는 대지,
그리고 이제 공장 용지로 약 2억 3,800만 원 가량을 신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건물 재산을 보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대전 서구에 있는 아파트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 임차권,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구 중구 소재의 그 단독주택 한 채와 복합 건물 하나, 그리고 경남 밀양시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합쳐 총 9억 2,800만 원 가량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도 부동산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박 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총 11억 6,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예금과 보험 관련 금융 재산을 보면요, 그 본인과 배우자 명의를 합쳐 총 9천만 원 가량을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범계 의원은 그 부채를 합쳐 총 14억 7,700만 원 가량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병역이나 전과 등도 짚어볼까요? 네, 박범계 의원은 육군 일병으로 소집 해제됐고요. 그 장남은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 그리고 차남은 현역 1급 그 입영 대상자입니다. 최근 5년간 세금 체납과 전과는 없었습니다. 그 박 의원은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과 그 둔산 지역에 대전 문화 콘텐츠 금융센터 설치, 그리고 월평동 마사의 건물 활용 방안 등을 이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네. 이제 상대를 하게 되는 미래통합당에서는 양홍규 후보가 출마를 했죠. 네, 맞습니다. 그 미래통합당 양홍규 후보 기호 2번인데요. 그 양 후보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대전 서구 소재의 그 부동산 임차권하고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전 유성구 소재의 아파트 한 채를 신고했습니다. 부동산 재산으로는 총 4억 700만 원 가량이 되는데요.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과 보험을 포함한 금융자산은 약 4억 5,200만 원가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 후보가 신고한 재산은 부채를 합쳐서 총 9억 5천만 원가량이 됩니다. 네. 다른 사항들 어떻습니까? 네, 병역 보면요. 그 양 후보는 육군 일병으로 소집 해제됐고요. 그 장남은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세금 체납 내용 없었고 대신에 음주 전과가 하나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후보 출마자도 있죠? 네, 우리공화당 소속 후보와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그 한 명도 출마를 했는데요. 기호 7번을 배정받은 그 의사 출신인 그 우리공화당 소속 이동규 후보는 총 22억 5천만 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고 육군 중위로 이제 병역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세금 체납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그 이 후보는 약 12억 5,200만 원가량의 세금 체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모두 납부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음주 전과도 한 건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전과도 한 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기호 8번을 배정받은 그 미술학원장 출신의 김정열 후보는요, 총 34억 8,700만 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김 후보는 여성이라 병역 의무 대상자는 아닌데 대신 장남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김 후보도 세금 체납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그 배우자 본인 모두를 합쳐서 2억 3천만 원가량의 이제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모두 납부한 상태입니다.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서구 을에 이제 출마한 후보들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내일은 유성구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각 후보들의 관련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 시작은 창대했으나로 정해봤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대전시에서도 그 재난 긴급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죠. 어제가 온라인 신청 시작일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접수 첫날부터 좀 문의와 신청이 폭주해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려운 시민들이 많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좀 많이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이 선정 기준이 좀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그 많은 시민들께서 그만큼 좀 궁금하신 것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이제 동시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그 실제 신청 화면에 들어가기까지 이제 3시간이 넘게 걸렸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접속은 뭐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대전시 광역시 전체 인구를 생각했다면 이 정도의 뭐 과부하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도 싶어요. 네, 그런데 이게 평소에 대전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과연 얼마큼 됐으냐 우리가 이제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지원자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트래픽 과부하 이런 건 좀 예상이 되지 사전 준비가 있었어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 현재 이 재난지원금 이 공적 마스크 판매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태어난 해에 따라서 이제 홀짝제로 운영이 되고 있죠. 대부분 분들이 또 모르셨을 거고요. 네,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해당 연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접속을 해도 또 연결이
잘 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 현재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요. 그 오는 4월 20일부터는 일반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뭐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이제 안내가 부족해서 그 어제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가서 이제 신청을 문의하는 그런 시민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셨겠군요. 네, 실제로 저도요. 이제 어제 그 다른 서류를 발급받으러 그 유성에 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었는데요. 그곳에서 이 재난지원금 관련 문의를 하는 시민들을 좀 실제 많이 보셨군요. 예, 목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대전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추가 지원을 한다. 그런데 시작부터 어려움을 더해준 꼴이 돼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예견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방송에서도 이 재난지원금 산정 기준을 소개해 줄 때 그 현재의 중위소득 기준이 좀 기존의 그 기초생활수급 가구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 지원 같은 데 적용되는 걸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걸 지금처럼 이렇게 확대된 대상에서 적용하려면은 그만큼 행정력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어서 사실상 그 지원 대상 가구를 산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지적을 해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이번에 중위소득 100% 기준을 정할 때 이 소득 기준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정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요. 그 1인 가구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세법이 어떻게 돼서 그렇죠? 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월 소득은 대략 175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기준이요? 있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해 보면은 내 월급이 이제 175만 원이 안 된다 하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소득에 그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에서 제시한 1인 가구 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은요. 13,984원이라고 합니다. 그 이는 지역가입자 최저 금액으로 이제 부동산 같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1년 전체 소득이 이제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통상 1인 가구 대상자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이 금액보다는 훨씬 높다고 합니다. 참고로 중위소득 100%에 해당되는 1인 가구 이 직장 가입자들이 내는 그 월 보험료 납부액은요. 59,118원입니다. 그 차이도 있고 사실 이 건강보험료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반영되는 시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소득이 투명한 직장 가입자들이야 그 소득에 맞춰서 이제 보험료가 부과가 되지만은 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그 지역 가입자들의 경우는요, 이 보험료 산정을 두고 좀 공단하고 승강이 그렇죠. 당장 반영이 안 되니까. 예, 많지 않습니까? 뭐 너무 과하게 부과한다 이런 그 항의들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지원 대상에 대한 좀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그 기준이 좀 필요해 보였는데요. 네. 성서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잘 될 거라 뭐 이런 덕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대전시 이번 정책이 그 시작만 창대하고 처참하게 끝나는 건 아닐지 좀 상당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이번 지원 대책이 좀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 대전시에 좀 보다 세심한 준비가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를 보는 뉴스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4월 8일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네, 4.15 총선을 앞두고 5시엔 대세남에서도 관심 지역의 후보들 또 각 당의 신인 후보들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4.15 총선의 의미와 지역의 상황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모건대학교 행정학과 권선필 교수, 배재대학교 정치언론안보학과 유진숙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 테고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5시엔 대세남, 또 유튜브 KBS 대전을 통해서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남겨주시면 3분을 선정해서 소정의 커피와 베이커리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 만나보죠.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21대 총선 후보자 검증. 네, 첫 번째 키워드 오늘은 대전 유성구 갑 선거구 편입니다. 네. 그 이곳에서는 총 5명의 후보가 출마를 확정 지었는데요. 먼저 기호 1번 그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의원입니다. 우선 토지를 보면요. 그 조 후보는 그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충남 보령시 소재의 대지와 임야, 논 그 약 9천만 원 가까이를 신고했고요.
대전 유성구에 있는 본인 명의의 지역사무소 건물 임차보증금하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한 채, 네.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대전 서구 소재 단독주택 한 채와 그 건물 전체 그 임차보증 전세 보증금입니다. 이걸 네. 하나 합쳐서 모두 5억 1,500만 원 가량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재산으로는 총 6억 500만 원 가량이 된 셈이고요. 그리고 예금과 보험 관련 금융 재산을 보면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아버지 명의를 합쳐서 총 2억 4,800만 원 가량을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승래 후보가 그 부채를 합쳐가지고 총 10억 원 가량의 재산을 신고한 것입니다. 네, 재산은 그렇고 병역이나 전과 등도 짚어볼까요? 네, 그 조승래 의원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세금 체납과 전과 없었습니다. 그 조 후보는 그 유성에 국제 온천 관광 거점지구를 유치하겠다는 것하고 노은 농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 그리고 유성 데이터 정보센터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에서는 장동혁 후보가 출마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동혁 후보 기호 2번인데요. 장 후보는 토지 재산으로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충남 보령시와 서산시 소재의 논밭과 임야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충남 서산시 소재의 그 임야를 합쳐서 총 12억 6,800만 원 가량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그 건물 재산으로는요. 그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충남 보령 소재의 주택 한 채하고 서울 구로구 소재의 아파트 한 채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전 유성구 소재의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장녀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관악구 소재의 건물 임차보증금을 합쳐서 총 9억 1,100만 원 가량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장 후보 역시 좀 다주택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리고 예금과 보험을 포함한 금융 재산을 보면 그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약 3,800만 원 가량을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 후보가 신고한 총 재산은요. 그 부채를 모두 합쳐서 약 13억 5,200만 원 가량이 됩니다. 네. 다른 사항들은 어떤가요? 네, 병역 사항도 살펴보면요. 장동혁 후보는 공군 중위로 군복무를 마쳤고요. 그 장남은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세금 체납 없었고 전과 없었습니다. 장동혁 후보는 대전 교도소를 이전하고 그 옛 충남방적 자리에 첨단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하고 도안 IC 신설 그리고 복합 온천 테마파크 조성 등을 이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렇군요. 유성갑 다른 출마자도 있죠? 제가 그 정정을 하나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네. 장동혁 후보의 장남은 병역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장동혁 후보의 장남은 병역 사항이 없다. 네. 네. 그리고 우리공화당 소속 후보와 민중당 소속 후보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도 각각 출마를 했는데요. 네. 기호 7번을 배정받은 그 종교인 출신인 우리공화당 소속 그 양순옥 후보는 총 5억 6천만 원 가량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인 관계로 병역 의무가 없어서 복무 기록은 없고요. 최근 5년간 세금 체납도 없었습니다. 네. 다만 전과가 하나 확인됐었는데요. 그 양 후보는 지난 1999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공약은 이제 선거 공보에 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호 8번을 받은 그 시민활동가 출신 김선재 후보는 총 4억 1,200만 원 가량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만 민중당 소속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민중당 소속입니다. 여기에 김 후보는 그 부모님 재산이 이제 3억 8,700만 원 가량으로 이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제 후보 재산은 2,500만 원 가량만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김선재 후보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했고요. 그 최근 5년간 세금 체납 기록 없습니다. 다만 전과가 한 건 확인되었는데요. 네. 지난 2016년 일반 교통방해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이제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김 후보는 대전 현충원에 있는 친일 인사들의 묘를 좀 이장하겠다는 것하고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유성 지역에 만연해 있는 그 성매매 업소를 척결하겠다 이런 것들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 기호 9번 김병수 후보입니다. 김 후보는 대전 중구 소재의 건물 임차보증금 140만 원 딱 이 한 건을 재산 신고했는데요. 그 후보자 그 부모님은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고 네. 자녀들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총 140만 원입니다. 병역 사항으로는 지난 1991년 2급 판정을 받기는 했는데요. 그 이후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가 중태라는 이유로 이제 바로 소집 해제가 됐습니다.
그 전과는 한 건 확인됐는데요. 김 후보는 지난 2004년 사기와 그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유성구 갑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내일은 마지막으로 대전 유성구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각 후보들의 관련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또 가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여론의 향배입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일부터는요, 그 일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있었던 대전 지역의 각 선거구별 그 여론조사 결과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선거구들에서 여론조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언론이나 특정 단체에서 좀 비용을 들여가지고 네. 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할 경우에만 이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관심을 좀 덜 받는 선거구나 아니면은 비용 부담을 느끼는 곳에서는 그 조사 결과가 없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추세를 비교하기 위해서요. 같은 지역에서도 이제 서로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수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좀 같이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전 MBC가 그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한 여론조사 개요입니다. 지난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대전 중구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그 조사 방법은 유선 전화 면접 8%와 무선 전화 면접 92% 혼용 방식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입니다. 전체 응답률은 17.1%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TJB와 충청투데이가 그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개요입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3일까지 그 대전 중구는 508명, 서구을은 511명, 그리고 유성구 을 선거구는 512명의 그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조사 방법은 유선 ARS 40%와 그 무선 ARS 60% 혼용 방식으로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3%였습니다. 전체 응답률은 5.5%였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네. 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숨차는 내용인데요. 네. 네, 살펴볼까요? 네, 중구부터 살펴보죠. 그 대전 MBC가 이제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요, 황운하 후보는 44.1%, 그리고 미래통합당 이은건 후보는 37.1%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 두 후보 간 격차는 4.3%포인트였는데요. 황운하 후보가 41.4%, 이은건 후보가 37.1%요. 네, 그렇습니다. 격차가 4.3%포인트였습니다. 이는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39.7%, 미래통합당이 27.9%, 정의당 5.1%, 그리고 이제 모르거나 무응답이 18.5%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제 TJB와 충청투데이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 내용을 보면요, 황운하 후보가 45.6%로 그 40.1%를 기록한 현역인 미래통합당 이은건 후보에 비해서 5.5%포인트 차이로 앞서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 있고요. 그런데 추세를 보면은 그 시기별로 봤을 때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좀 더 살짝 벌어진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TJB 조사에서 지지 여부와 상관없는 그 당선 가능성을 물어봤는데요. 이 두 후보의 격차가 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황운하 후보가 45.8%, 그리고 이은건 후보가 43.2%로 그 두 후보 간의 격차가 2.6%포인트로 이제 초접전 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전 중구 지역 그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미래통합당이 30.7%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시민당이 23.7%, 열린민주당 11.7%, 정의당 7.7%,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이 5.5%를 기록했습니다. 그 미래한국당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미래한국당과 범여권으로 분류를 좀 해보면요, 범여권이 35.4%로 그 미래한국당보다는 4.7%포인트 차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대전 서구을도 한번 볼까요? 네, 대전 서구을도 많은 관심을 받는 선거구인데요. 먼저 이제 MBC 조사 결과입니다. 그 3선에 도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규 후보가요, 54.7%, 그리고 미래통합당 양홍규 후보가 그 29.1%를 기록해 그 두 후보 간 격차가 무려 25.6%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로는요, 더불어민주당이 46%, 미래통합당 28.6%, 정의당 5.8%, 그리고 모르거나 무응답이 11.9%로 조사됐습니다.
뒤이어 TJB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 박범계 후보가 52.1%로 그 36.8%를 기록한 미래통합당 양원구 후보에 비해서 이제 15.3% 차이로 이제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8.2%였습니다. 어쨌든 좀 격차가 줄어들었네요. 네, 추세를 보면 줄어들긴 했지만요. 그 두 조사 모두 이제 두 후보 간 격차가 오차 범위 밖에 있어서 이제 지지율 차이가 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TJB 조사에서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도 했는데요. 박범계 후보가 56.9%로 그 33.1%를 기록한 그 양 후보보다 23.8%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큰 차이가 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TJB 조사에서의 그 비례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미래한국당이 27.8%, 네, 더불어시민당이 26%로 좀 비슷했고요. 그 열린민주당이 12.4%, 정의당 10%, 그리고 국민의당이 이제 8.5%를 기록했습니다. 미래한국당과 그 범여권을 좀 으로 이제 분류를 해보면은 범여권이 그 38.4%로 미래한국당보다는 10.6%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네. 대전 유성구 을도 한번 볼까요? 네, 그 여기는 유일하게 정의당 후보도 출마한 선거구이기도 하죠. 네. 그 이곳은 TJB와 충청투데이에서 그 리얼미터에 의뢰한 그 조사 결과만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전 그 MBC 거는 없습니다. 네. 네, 먼저 이제 5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후보 네, 48.7%, 미래통합당 김소연 후보 35.6%, 그리고 정의당 김인규 후보가 3.8%의 지지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현역의 이상민 후보가 앞서고 있네요. 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데요. 그 13.1%포인트 차이니까요. 그 제법 차이가 좀 나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성별 지지층을 보면 좀 재미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네. 네, 이상민 후보가 남성이고 그 김소연 후보가 여성 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별 지지층을 보면요. 이상민 후보가 그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그래요? 네, 그리고 김소연 후보는 그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수치를 보면요. 남성의 경우 이상민 후보에게는 42.8%, 그리고 이제 김소연 후보에게는 45.6%의 지지를 보였습니다. 격차가 크진 않지만은 김소연 후보가 이상민 후보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죠. 하지만 여성 응답자들의 경우는 그 이상민 후보에게 54.7%의 그 지지를 보여서 25.4%를 기록한 김소연 후보에 비해서는 좀 압도적으로 많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네. 김소연 후보가 여성인 후보지만 여성가족부 폐지를 뭐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그 여성 입장에서는 좀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는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 분석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 여부와 상관없는 당선 가능성도 살펴보면요. 이상민 후보가 57.7%로 그 31.9%를 기록한 김소연 후보에 비해서 무려 25.8%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지율보다는 좀 더 격차가 벌어진 셈이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비례정당 지지도도 살펴보면요. 그 미래한국당이 29.4%로 가장 앞서는 걸로 나타났고 더불어시민당이 25.9%, 열린민주당이 12.4%,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 7.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미래한국당과 범여권으로 분류해 보면은 그 범여권이 38.3%로 미래한국당보다는 8.9%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전 지역의 주요 선거구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를 좀 정리해 드렸는데요. 추이도 볼 수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부터는 이게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가 됩니다. 네. 따라서 좀 일명 뭐 깜깜이 선거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각을 보이는 분들도 계신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잘 참고하셔서 꼭 이번에 그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그 사전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거주 지역하고 상관없이 그 계신 곳에서 가장 가까운 그 아무 투표소나 가시면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소. 네, 맞습니다.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시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 이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꼭 사전 투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실 때 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그리고 이제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그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 지참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4월 9일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네, 5시엔 대세남 먼저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만나보겠습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21대 총선 후보자 검증 마지막 시간으로 대전 유성구 을 선거구 편입니다. 네. 이곳에서는 총 4명의 후보가 출마를 확정지었는데요. 먼저 기호 1번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의원입니다. 우선 토지를 보면요. 이 후보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충남 청양군 소재의 논하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 2채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상가주택 한 채를 부동산 재산으로 신고했습니다. 네. 총 11억 원이 조금 넘는데요. 이상민 의원 역시 다주택자로 확인된 셈입니다. 그리고 예금과 보험 관련 금융 재산을 보면요. 본인 명의로 약 11억 원가량을 그리고 이제 배우자 명의로는 3억 5천만 원가량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자녀들의 금융 재산들도 신고했는데요. 그래서 가족 모두의 금융 재산 합치면은 총 15억 9천만 원가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민 의원은 부채를 합쳐서 총 25억 6천만 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렇군요. 병역이나 전과 등도 짚어볼까요? 네, 이상민 후보는 질병 사유로 전시 권력 판정을 받았고요. 장남은 현재 육군에 복무 중이고 차남은 병역을 준비 중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상자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5년간 세금 체납 기록 없고요. 그런데 전과가 한 건 확인됐습니다. 이상민 후보는 지난 2004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형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후보는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신성동, 구죽동, 관평동 일대를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지선으로 연결하겠다 이런 것 하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안전교부세를 신설하겠다. 그리고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이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소연 후보가 출마를 했죠. 네, 미래통합당 김소연 후보 기호 2번인데요. 김 후보는 토지 재산으로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전남 보성군 일대의 논하고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대전 유성구 소재 아파트 한 채, 그리고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오피스텔 한 채, 그리고 대전 서구에 있는 건물 전세 임차권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 전세 임차권도 하나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소연 후보가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요, 총 7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현금과 예금 재산으로 총 4억 원을 신고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총 다 합쳐가지고 이제 김 후보가 신고한 재산은요, 부채가 좀 많이 있어서 부채를 모두 합치면은 약 1억 8천만 원 가량이 됩니다. 그렇군요. 다른 사항들은 어떤가요? 네, 김소연 후보는 병역 의무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역 사항은 없고요. 다만 최근 5년간 납세 현황을 보면은 배우자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제 매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모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전과는 없습니다. 김소연 후보는 정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의 결탁 관계를 끊고 탈원전 정책과 여성가족부를 폐기할 것이면서 또 이제 유성에 특허 법조타운을 조성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역에는 정의당 김윤기 후보도 나오잖아요. 네, 대전에서 유일하게 정의당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인데요. 네. 기호 6번입니다. 김윤기 후보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전 서구 소재의 주택 한 채하고 대전 유성구 소재의 건물 임차 보증금을 합쳐서 총 2억 8,500만 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금과 보험을 포함한 금융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합쳐서 총 6,300만 원 가량을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윤기 후보가 신고한 총 재산은요, 부채를 모두 합쳐서 총 1억 2천만 원 가량이 됩니다. 네, 다른 사항들은 어떤가요? 네, 김 후보 육군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했고요. 최근 5년간 세금 체납 내역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과가 2건 확인됐는데요. 네. 하나는 지난 2003년 특수 공무집행 방해, 특수 공용 물건 손상, 그리고 일반 교통 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형을 받았었고, 다른 한 건으로는 지난 2012년 일반 교통 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윤기 후보는 대덕 특구를 녹색혁신 연구단지로 전환시키겠다는 것하고 원자력 안전법을 개정하겠다. 네. 그리고 노은지구와 신성동 일대를 운행하는 무료 순환버스를 도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도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기호 7번입니다.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 이범용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총 2억 5천만 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고
있었고요. 병역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그 세금 체납 내역이 확인됐는데요. 네. 현재는 모두 납부한 상태이고 전과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대전의 모든 후보자들에 대해 선거부열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재산이나 전과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 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 내용을 좀 천천히 들여다보시면은 그 해당 후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번 방송이 그 청취자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내가 살고 있는 선거구의 후보자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요. 네. 그 팟빵이나 유튜브, 그 페이스북에서 제가 하고 있는 그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네, 검색하시면은 선거구별로 이제 후보자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소개를 해드리니까 네네 네. 그 소개한 방송을 청취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공연불로 정해봤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부터 온라인 계약 실시됐죠. 네. 네. 이에 따라서 각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그 온라인 계약 준비 그리고 이제 실제 접속하느라고 정말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을 그렇죠. 것 단계별로 같은데요.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워낙 초유의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일산 현장에서도 이제 큰 혼선이 많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발달 장애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특수학교인데요. 특수학교요. 네. 이에 대해서 뭐 대전 동부교육지원체령에서는요, 그 온라인 계약이 끝날 때까지 특수교육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좀 맞춤형 과제학습 자료 그리고 이제 놀이 자료 이런 것들을 제공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온라인 계약이 끝날 때까지 네네. 대상자들의 맞춤이 된 자료와 뭐 놀이 자료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 발달 장애 학생들의 특성상 온라인 학습을 하는 게 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도 어려울 거고요. 뭐 접속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말 안 되는 경우들이 태반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는 그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놀이 자료 같은 거 이제 사진이 포함된 것들이고요. 그런 목록표들을 쫙 만들어 가지고 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각처에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보내주겠다. 네네, 일종의 뭐 매뉴얼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각 가정에서 이제 실시할 수 있는 과제학습 자료, 뭐 놀이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정리해서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정에서 결국에는 누군가의 도움, 학부모가 되겠죠. 학부모의 네네. 도움을 받아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발달장애 학생들의 특성상 혼자서 온라인 학습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이런 놀이 자료라든지 학습 자료를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그런 점을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만약 학부모님들이 이제 모두 출근해야 되는 그런 맞벌이 가정일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네. 만약 이제 시설에 맡긴다든지 아니면은 활동 보조인들이 이제 이 아이들을 돌봐준다고 할지라도 그 이분들이 모두 이제 특수교육을 전공한 그런 교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교육청 차원에서 일목요연하게 학습 자료를 정리해서 준다고 해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자료만 가지고 교육이 될까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제가 졸업한 지 20년이 훌쩍 넘었거든요. 근데 문과 출신입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어려운 수학 문제를 던져주고 거기에 이제 설명 잘 해놨으니까 이제 고3 학생 수학을 좀 그 가르쳐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아무리 해설이 잘 나와 있어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안 되죠. 혼자 하면요. 네네. 네. 그 상황이 이럴진데도 그 대전시 동서부 교육지원청에서 그리고 대전시 교육청도 그렇고요. 뭐 언론을 통해서 이번 자료가 추가 보급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뭐 그러면서 근거가 있나요? 네, 모르겠습니다. 뭐 근거는 그들의 뭐 보도 자료겠죠. 그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공백 최소화를 시키면서 안전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특수교육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뭐 이런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공연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보도해주는 언론도 많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서 그 전례가 없기 때문에 교육당국에서 이런 준비를 하는 게 얼마만큼 힘든지는 그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그 보도자료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걸 또 언론이 받아 적어주고 이런 것들이 과연 특수교육의 행복한 미래와 얼마만큼의 연관성이 있을지 좀 심각하게 궁금증이 들기도 하는데요. 특수학교에서는요. 그
학급당 학생 수가 5명에서 6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학급에는 담임 선생님 말고도 그 실무 보조원들도 보통 한 그렇죠. 명씩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물리적 거리두기가 그 일반 학교에 비해서는 좀 더 수월한 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턱대고 이제 다른 학교들처럼 온라인 개학이라는 그런 틀에만 갇혀 있지 말고 이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대전시 교육청에서 뭔가 좀 필요한 조치를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수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정말 맞춘 조치인가 하는 의심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네, 5시엔 대세남에서도 4.15 총선을 앞두고 대전, 세종, 충남의 격전지를 중심으로 선거구별 후보와 지역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충남의 또 하나의 격전지 아산 갑의 여야 후보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후 방송을 통해서 두 후보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에서도 참여 가능하고요. 유튜브 KBS 대전을 통해서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남겨주시면 커피와 베이커리 모바일 상품권 3분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만나보죠.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를 듣기 전에 네. 정 PD님도 뭐 사전투표 하셨나요? 네, 오늘 오전에 가서 하고 왔고요. 네. 생각보다 그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부 분들은 너무 이게 대기줄이 길다. 그러니까 뭐 거리도 좀 뛰어야 되고 그래서 좀 불편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보니까요.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좀 하나 가르쳐 드리면은 사전투표는 그 본인 거주지 관내 아닌 곳 어디서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시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셔서 하실 경우에는 이 줄이 2줄이거든요. 하나는 관내 분들이 그 유권자들 하시는 줄, 다른 한 줄은 이제 타 지역 분들. 그렇죠. 관외 지역. 예, 타 지역 분들, 그 관외 지역 분들 줄은요 거의 없습니다. 짧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거주지 근처로 보통 많이 모이시니까요. 그러니까 꼭 사전 투표를 하시고요. 본인 거주하는 곳이 아닌 곳에 가셔서 하시면은 오래 기다리시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아직 뜯지 마로 정해봤습니다. 뭘 뜯지 말라는 거죠? 네, 그 코로나19 사태로 그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지금 여러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이게 뭐 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곤 있지만 그래도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좀 오류를 바로잡아 나간다면 분명 그 시행착오들도 나름의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시행착오와는 별개로 좀 행정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바로 그런 모습을 이번에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그 얼마 전 학생들에게 면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의 품질에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면 마스크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어떤 문제인가요? 네, 대전시 교육청은요, 그 지난 3일 그 학교의 보건교사들에게 그 연락을 취해가지고 학교에 이제 도착했거나 아니면은 도착할 예정인 그런 면 마스크의 품질에 대해 좀 다시 논의할 예정이니까 아직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확인 결과 그 이 마스크는 원단이 이제 두꺼운 것도 있고요, 뭐 얇은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뒤섞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렇게 마스크 두께하고 크기가 좀 제각각이었고 또 이제 필터 교환도 되지 않는 그 이른바 좀 품질이 낮은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점은 그 대전시 교육청이 거래했던 그 업체가 이 마스크 제조 전문 업체가 아니라 네. 그 아이돌 상품을 제조하는 그런 업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전문적으로 제조해 오던 업체가 아니었다. 그만큼 대전시 교육청에서 사전에 그 제품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거군요. 네,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이번에 대전시 교육청이 그 이것을 통해 구입한 마스크 수량이 총 38만 장이었다고 합니다. 네. 구매 단가가 한 장당 1,500원이었다고 하니까요. 총 5억 7천만 원짜리 그 수의 계약을 하면서 이를 이렇게 처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수의 계약이라고 하면 그 업체를 이제 지정해서 네, 진행을 그렇습니다. 했다는 거잖아요. 네, 입찰이 네. 아닌 네, 그렇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네, 이에 대해서 대전시 교육청은 그 일부 학교에서만 분량이 이제 확인됐고 또 확인된 분량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 이제 업체에서 교환해주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전량 회수 이런 계획은 없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회수 계획이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시 교육청은요, 그 각 학교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 배송된 마스크 샘플을 이제 직접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교육청에 제출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 업체 차원에서 제품을 확인하고 회수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도 싶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요. 네. 그 5억 7천만 원짜리 그 만 원이라는 그 시민 혈세를 들여가지고 구입한 제품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당연히 그 업체를 불러서 좀 따져 묻고 그렇죠. 교환이나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 대해 그 전교조 대전지부는 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때에는 교육부 공문만 기다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은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일선 학교에게 시키려고 하는 그런 대전시 교육청에는 어떤 철학이나 뭐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러면서 좀 강력하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각 학교에다가 그 열화상 카메라 구매를 좀 떠넘겼다가 이제 이번에 번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학원에 대한 부족한 방역 소독 지원도 좀 문제가 됐죠. 네. 계약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도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받아왔는데 이번 그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전시 교육청의 그 대처 능력에는 좀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장이 민방위 점퍼 입고 어디 가서 사진 찍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대전시 교육청이 이런 비판을 좀 잘 청취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행착오가 좀 더 나은 결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 일해 글씨라고 정해봤습니다. 이건 뭔가요? 그 대전 유성에 있는 국립현충원은요, 그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그런 숭고한 뜻을 가진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좀 어울리지 않게 그 각종 친일 인사들이나 민간인 학살, 가담자들 그리고 이제 군사 쿠데타 세력들의 묘도 이제 함께 있어서 오랜 세월 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던 중 그 12.12 군사 쿠데타와 그 5.18 민간인 학살의 책임자로 그 법원으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았다가 특별 사면된 전두환 씨가 그 대통령 재임 시절에 설치했던 그 국립 대전현충원에 전두환 씨 친필 현판이 아직도 그대로 걸려 있는 게 확인돼서 이거 좀 교체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보훈처에서는 작년에 그 대전현충원에 걸려 있는 이 전두환 씨 친필 현판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놨던 바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1년 가까이가 지나도록 진전된 게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사법적으로도 결론이 난 상황이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박탈이 돼 있습니다.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친필 현판이 아직 국립현충원에 걸려 있고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진행도 된 게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가보훈처 측은요, 그 유사한 사례를 조사하면서 그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교체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 뭐 이런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그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그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영향을 받은 그 일부 직원들이 이 현판 교체를 주저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이런 주장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문제는 또 있는데요. 그 저희 방송에서도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바로 그 대전 현충원에 있는 수백 그루의 가이즈카 향나무입니다. 이 가이즈카 향나무 문제도 아직 좀 제자리 걸음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가이즈카 향나무 많은 분들이 계속 낯설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이 가이즈카 향나무는 조선 말기에 그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으로 들여온 일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대전 현충원에는 총 477그루의 가이즈카 향나무가 그 현충원 중심부인 현충탑과 그 현충문 앞, 그 현충관 그 광장의 도로 가로수로 이제 줄지어 서 있는데요. 애국지사를 모신 현충원에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이런 지적에 대해 문화재청은요, 이 가이즈카 향나무가 사적지에는 좀 부적합한 수종이다 이런 판단을 내린 바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국립현충원에서는 이 가이즈카 향나무를 국내 수종으로 교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국립현충원은 교체를 이미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에는요, 그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도 이 가지가 향나무 일부를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대전현충원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도 좀 요지부동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지난해 그 대전현충원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이 관련 내용을 질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그 현충원 관계 담당자들은 검토 중이다, 뭐 이런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 미래는 없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일해 전두환 씨 문제나 아니면은 일제 강점기 상징인 그런 가이즈카 향나무는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그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현충원에 있는 그 친일 인사들의 묘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체성의 출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대전 현충원이 좀 하루빨리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오늘도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나운서께서 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